하동하고 저는 정말 큰 인연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하동에 하고 이렇게 관련이 된 것은 2001년도에 그 토지문학제가 있었어요. 그때에 제가 참석했는데 박경리 선생님을 처음 뵀습니다. 그때 박경리 선생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작가란 글만을 쓰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외에는 아무것도 신경 쓸 일이 없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때 저는 왠지 모르지만 너무 감격을 해가지고 눈물을 흘렸고요. 그 자리에서 제가 글을 3편을 썼습니다. 그때 뭐 100일장이 있었는데 그걸로 인해서 제가 글을 쓰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2016년도에 제가 여기 입주 작가를 했어요. 그래서 여기도 수년쌤도 계신데 그때 한 6개월 여기 머물렀고, 그 다음에 2021년도에 신중령 공헌 예술인 사회공헌 사업에 제가 참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일주일에 3번 창원에서 하동까지 왔다 갔다 했습니다. 그렇게 하동과 창원을 왔다 갔다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또 보고 싶고 또 만나고 싶고 또 대화하고 싶은 곳이 하동입니다. 그 이유를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단지 제가 하동에 올 때면 저기 악양면 사무소 쪽으로 오는데 거기 보면은 건너는 다리가 있어요. 다리를 딱 지나면 제가 그 무디미 들판을 쳐다봅니다. 쳐다보면서 뿌듯한 무언가를 느껴요. 거기에서 정말 그 따스한 햇볕과 바람에 의해서 곡식이 익어가는 모습, 또는 봄이면 그 논물에 고니가 날아가는 모습,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저는 너무나 큰 경이로운 감탄을 하거든요. 그러면서 연두빛 초록이 낫알이 연걸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정말 이 박경리 선생님이 이 우리의 영혼의 낫알, 영혼의 문장을 이렇게 살려서 주시는구나, 그런 느낌을 갖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사진에도 나오지만은 그 무디미 들판을 가로지르면서 오면은 정말 제가 바다를 가로지르는 모세가 된 듯한 기분에 너무 우쭐해집니다. 예. 그렇게 제가 2001년도에 이렇게 문학을 하게 돼서 너무 행복하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한번 문학의 출발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해봤습니다. 문학은 구석기 시대에 동굴에 벽화를 그리면서 이렇게 예술이 시작된 것 같아요. 그래서 동굴에 그림을 그리면서 나 자신 속에 갇혀있던 인간이 나를 객관화시키기 시작한 것이죠. 또는 호모 에렉투스가 강물에 비친 나를 보고 뭐야? 물속에 사람이 있네? 그런 것을 보면서 나는 누구인가? 나는 무엇인가?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 하면, 우리가 문학을 하려면 내 안에 갇혀 있으면 정말 곤란합니다. 내 얘기만 줄줄이 하는 거, 이거 좀 지향하지 뭡니까? 거기서 탈피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에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디에서 왔고 누구이며 우리는 어디로 가는가, 이것을 한 번쯤 고민을 해봐야 된다는 겁니다. 활 시위를 떠난 화살은 끊임없이 날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순간순간 변화합니다. 나라는 것은 이미 지나고 없습니다. 내가 이렇게 말을 하는 순간에 나는 사라지고 없습니다. 작가라는 것은 새로운 사람, 새로운 나, 그리고 새로운 깨달음, 이런 것을 순간순간 새로운 나를 받아들이는 사람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이건 제가 문학의 출발에 대한 생각이었고요. 그 다음에 작가란 무엇인가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요즘 지하철이나 버스를 타고 가면 사람들은 말 한마디 안 하고 휴대폰만 쳐다봅니다. 누구 하나 내가 뭐라고 말을 해보들 아무도 안 쳐다봐요. 말을 하는 사람만 있고 듣는 사람은 정말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 문학가들만 봐도 시를 쓰는 사람만 있고 읽어주는 사람이 없어요. 그게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작가는 뭘 하는 사람인가? 제가 생각할 때 작가는 남의 이야기를 듣는 사람이다 라고 제가 정의를 내렸습니다. 그게 어떤 거냐 하면은 남의 이야기를 가슴으로 듣고 이해하는 사람이다. 인간의 고통과 아픔에 귀 기울이고 삶을 이해하는 사람이다. 작가는 아픈 사람의 마음을 읽을 수 있고 아픈 사람이 이야기하는 이 시대의 고통과 이 시대의 아픔을 느낄 줄 알아야 합니다. 저 청년이 왜 차도에 뛰어들었는지, 그리고 저 강도가 왜 은행을 털었는지, 저 남자가 왜 제비가 될 수밖에 없었는지, 저 소녀가 왜 꽃뱀이 될 수밖에 없었는지, 그리고 저 소년이 왜 살인자가 될 수밖에 없었는지. 그래서 작가에게 필요한 것은 청개의 가슴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작가에게는 청개의 심장이 필요하고, 다시 말해서 인간에 대한 욕구와 욕망으로 찌든 그 우리 자신을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래서 우리는, 작가는 인간에 대한 사랑이 필요한 것이 아닐까 합니다. 청개의 손으로 아픈 사람의 마음을 이해하고 쓰다듬어주고 그렇게 사랑해 줄 수 있는 손이 필요하고요.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만이 소설 속에서 사람을 죽이고 살인마를 등장시키고 약한 사람을 해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의 자격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리해보자면 작가는 듣는 사람입니다. 많이 들었다고 해서 그게 다 작품이 되는 것은 아니고 걸러야 하겠죠. 수많은 돌 중에서 수석을 찾는 작업, 보석과 다이아몬드를 찾는 작업을 우리가 힘들더라도 매일매일 해야 합니다. 그래서 시족 사회에서 부족 사회, 동이족에서 고조선이 탄생했죠.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이렇게 수많은 진화 앞에 얼마나 인류의 피 터지는 노력이 있었고 얼마나 많은 죽음과 전쟁이 있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정리하자면 인간에 대한 이해는 앞서 죽어간 인간의 피 터지는 노력, 살아남고자 하는 몸부림, 그래서 전쟁에서 죽어가면서 우리 후손들에게 하고 싶었던 못다한 말들, 그런 것들에 가슴을 열고 삶의 의미를 추적해보는 것, 그것이 우리 작가가 길을 열어야 하는 이유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럼 소설의 구성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소설을 구성을 하면은 읽기가 참 편합니다. 재밌습니다. 근데 만약에 내가 다른 장르를 했다, 근데 다른 장르로서 성공을 했는데 소설을 한번 써보고 싶다, 그렇게 할 때는요, 제일 좋은 방법은 자기가 좋아하는 명작을 한 10편 정도 기승전결 아니면 발달, 전개, 위기, 절정, 결말 이렇게 나누어서 짧게 한번 정리를 해보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렇게 해보면 이렇게 소설이 이렇게 흘러가야 되는구나를 가슴으로 느낄 수가 있습니다. 직접 본인이 해야만. 그런데 이제 작품을 본인 작품을 한번 적어보면요, 누구나 다 그렇겠지만 제일 먼저 한 문장이 걸립니다. 한 문장에, 그 낚싯바늘에 작가가 걸려요. 그러면 그 한 문장에 의해서 나는 끝없는 상상과 끝없는 문장이 막 나옵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조건 적어야 됩니다. 그리고 녹음을 하는 방법도 있고요. 그 다음에는 요새는 휴대폰에 터치도 하더라고요. 무조건 적어야 됩니다. 그 시기를 넘기면 그 어떤 감정이 휘발되어 가지고 글이 안 나옵니다. 다음에 적으면 되겠지, 내일 아침 하면 되겠지, 안 됩니다. 휘발이란 말이 저는 딱 맞는 것 같아요. 한 문장 한 문장 기약 억지로 쓰면요, 읽는 사람은 정말 힘듭니다. 아무리 노력 많이 해도요, 적는 사람 힘들었는데 읽는 사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래서 그게 정말 좋은 방법인 것 같고요. 그 다음은 이 적은 것을 정리를 해야 됩니다. 정리를 이렇게 메모를 했다가 던져 놓으면 안 되죠. 그래서 김탁환 작가가
장편 소설을 쓸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소설 작법이 나와 있더라고요. 저희 거라고. 거기 보면은 장편 소설, 특히 단편보다는 장편을 쓸 때는 매일 줄거리를 적어야 됩니다. 줄거리를 적고 그 다음에 주제를 적어봐야 됩니다. 매일 새롭게 간추리는 거죠. 왜냐하면 이 소설이란 것이 한번 써보면요, 시도 생면이 있어가지고 말 안 듣습니다. 정말 그 망아지처럼 지 마음대로 길을 가요. 그게 뭐냐 하면은 내 무의식 속에 숨은 것들이 막 튀어나온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제를 분명히 해서, 즉 나무로 치면은 몸통과 격가지를 그려가지고 내가 쓰고자 하는 소설이 뭔지, 내가 어떤 주제로 갈 것인지 그거를 명확하게 나 자신에게 알려줘야 됩니다. 이 말은 내비게이션으로서 나 자신에게 계속 순간순간 얘기를 해줘야 됩니다. 그렇게 안 하면요, 이야기가 중구난방으로 다르게 흘러갑니다. 그렇게 해야만 작품을 다른 시간 내에 이렇게 정리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소설을 쓸 때에 독자를 사로잡을 수 있는 게 배경 묘사입니다. 묘사. 시도 그렇지만 묘사가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는 그 움직임 묘사. 그래서 우리가 영화 같은 거 보면 그런 거 있죠. 기억나는 건 한 장면입니다. 한 장면이 우리에게 딱 남습니다. 어떤 소설 그러면 그때 그 장면 이렇게 떠오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고로 생각할 거는 그 한 장면에 몰두해서 마지막 정리할 때 독자에게 어떤 장면을 기억에 남게 하겠다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였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소설 속의 인물 캐릭터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물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떤 캐릭터를 등장시키느냐 하는 게 소설의 성패를 좌우합니다. 주인공의 표정, 캐릭터의 특이한 습관, 남과 다른 이상한 행동, 그리고 그래서 그 소설 속 주인공의 일대기를 다른 공책에 한번 적어봐야 됩니다. 이 사람은 어떤 부모 밑에서 태어나서 어릴 때 어떤 트라우마가 있고 어떻게 자랐고, 그리고 어른이 되어서 어떤 습관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화가 났을 때 어떻게 화풀이를 하는지, 그리고 기분이 나쁘면 어떻게 행동하는지, 혼자 있을 때는 뭘 하는지를 쫙 한번 적어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소설은 갈등입니다. 소설에서 주인공이 하나 나오면요, 그 옆에 있는 인물은 이 주인공의 트라우마를 밖으로 표출시킬 수 있는 사람을 등장시키는 게 가장 좋습니다. 여기에 사건이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 주인공 옆에 있는 인물이 주인공의 약점을 이용해서 참을 수 없을 정도로 괴롭히는 거죠. 거기에 사건이 들어가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이 주인공은 정말 자기의 약점을 깨어나오는 거죠. 즉 자기 안의 틀 속에 갇혀있던 주인공이 틀을 깨고 밖으로 나옵니다. 이거는 쥐가 어느 날 너무나 견디다 못해서 고양이에게 달려들어서 밖으로 팍 튀어나옵니다. 이게 만약에 결말이라면 절정을 어떻게 처리할 건지 본인이 적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소설이 흘러가는 거죠. 그 다음에요, 주인공이 개성적이면 작품이 돋보이죠. 그래서 우리가 적을 때 주인공을 정할 때는 조금 독자에게 사랑받을 만한 그런 캐릭터를 정하는 게 좋습니다. 뭐 저런 인간을 저런 소설을 썼나 이렇게 말을 하는 거는 캐릭터를 잘못 잡아서 그렇습니다. 소설을 잘못 썼다라기보다는 아마 시작할 때 그래도 본보기가 될 만한, 그래도 동정이 갈 만한 그런 주인공을 등장시키는 게 좋습니다. 그 다음에 소설의 배경을 한번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설을 쓸 때는요, 가장 쉽게 쓰는 방법은 내 얘기를 가장 잘 들어줄 것 같은 사람 앞에서 말을 한다 생각하고 적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물론 또 이제 그게 제일 좋고, 그 다음은 뭐냐 하면은
책상 앞에 앉아서 써야 되겠지만 자기가 쓰고자 하는 소설의 배경을 찾아서 떠나면 항상 기억이 납니다. 뭔가 떠오릅니다. 그 배경을 찾아서 가는데 가다가 막 떠오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길을 떠나는 과정에서 이렇게 많은 것들이 떠오를 수가 있기 때문에 발로 뛰어야 합니다. 역사의 현장을 찾아가야 하는 거죠. 전쟁의 상흔이 깃든 곳으로 가서 현장 사람을 만나봐야 됩니다. 그래야 새로운 글, 다른 작가가 쓴 글과는 전혀 다른 나만의 글이 나올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평소에 내가 쓰고자 하는 소설의 내용을, 단어를 검색을 해보는 습관을 가지는 게 정말 좋습니다. 그래야 깊이 있는 문장, 풍성한 작품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적고 찾고 떠나고 메모해야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소설가가 되기 위해서 가장 좋은 방법이 또 하나 있는데요. 그게 뭐냐 하면 일기를 적듯이 매일 묘사 일기를 적는 방법입니다. 묘사 일기요. 그 하나의 장면을 떠올리고요. 거기에 따른 스토리를 만들어내는 거죠. 제가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지금은 후기 구석기 시대입니다. 저는 제 남편과 오늘 결혼식을 가졌습니다. 사람들로부터 야생화 꽃들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동굴 속에서 잠을 자고 있습니다. 시족들과 다 같이 잠을 자고 있는데 시족장의 딸이 자는데 밖으로 살 나갑니다. 근데 내 옆에서 잠을 자던 내 신랑이 나하고 아직 관계도 안 가졌는데 따라 나갑니다. 저건 뭐야? 그래서 내가 이제 따라갑니다. 뭐 하는가 싶어서. 그래서 이제 따라가면서 위험하니까 활을 들고 가죠. 가보니까요, 계곡을 지나서 아무도 안 보이는 곳에 갔더니 둘이 나뭇잎으로 엮은 옷을 벗는 겁니다. 그러더니 막 옛날에는 썩는다라는 표현을 썼죠. 몸을 썩는다. 막 둘이 몸을 썩고 있는 거예요. 그때 나는 어떻게 할 것인가? 이 화살로서 누군가를 죽여야 되겠는데 그게 남편을 죽일 것인가? 족장의 딸을 죽일 것인가? 누구의 심정을 겨뤄야 할 것인가? 여기에서 소설을 써보면 정말 재미가 있겠죠. 그래서 소설을 쓸 때 이제는 그 어떤 소재 몇 개가 어떤 형상화 속에서 주제를 말할 것인가? 그 주제를 분명히 해야 됩니다. 근데 그 주제를 바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숨겨야 되겠죠. 숨겨서 울림을 줘야 됩니다. 그리고 결말을 어떻게 짓는가? 반전. 이거 중요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나는 이 화살로서 남자를 죽여서 새로운 남자를 만날 것인가? 저 여자를 족장의 딸을 죽여서 내 남편을 빼앗을 것인가? 결정을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가장 중요한 문제는 어떠한 이야기를 중심에 두고 어떠한 이야기를 격가지에 두는가,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이게 기초가 되어가지고 장편소설을 쓸 때요, 격가지가 막 이야기가 퍼져가지고 나오면 읽는 사람 정말 힘듭니다. 이 도대체 뭘 어쩌라는 거야? 뭔 얘기야? 그런 소설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항상 나는 중심에서 나의 내비게이션을, 내가 쓰려고 하는 주제가 뭔지를 나 자신에게 가르쳐 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제일 마지막은요, 작가에 대한 자부심을 가지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봅니다.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자부심입니다. 우리는 처음에는요, 우리라는 나라는 하나의 생명은 처음에는 하나의 전보다 작은 박테리아였습니다. 이렇게 작은 박테리아가요, 30억 년 동안 진화하는 과정에서 수십 조의 뉴런을 가진 신경망을 가진 호모 사피엔스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내 안에는
세상의 모든 것들이 존재합니다. 세상을 입체적으로 역사적으로 통틀어서 볼 수 있는 눈이 있고 살아서 간 인류가 하고 싶었던 말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에고를 버리고 나 자신의 마음을 피우기만 하면 그러한 것들을 다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할 수 있다라는, 나는 신이다라는 자신감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호모 에렉투스가 구석기 시대에 돌칼을 만든 것처럼 우리는 조금만 더 노력하면 뭔가가 안 되겠습니까? 그래서 호모 에렉투스가 10년 이상 수행해서 만든 그 돌칼처럼 신이 인간에게 건네준 글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그래서 우리는 글을 쓰는 데 있어서 돈이 안 된다고 자신감을 잃지 말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비굴해지지 않아야 됩니다. 찌질해지지 말아야 합니다. GDP가 나왔다고요? 우리 작가 앞으로 뭐 하면 먹고 살라고? 이렇게 자신감이 없으면요, 글 안 쓰고 그만두면 됩니다. 우리 이거 글 안 쓰면 밖에 나가서 칭찬받을 수 있고 좋은 일을 할 수 있고 사회복지사업 해가지고 상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말은 글을 쓰는 데 있어서는 정말 자부심을 가져야 됩니다. 소설을 쓰지 못하는 핑계는 수천 수억만 가지가 존재합니다. 일제강점기에 우리 애국지사는요, 누가 돈을 주지 않아도 우리 말, 우리 글을 지키기 위해서 정말 목숨을 내놓았습니다. 임진왜란 때 의병들이 나라를 구한다는 자부심 하나로 목숨을 걸었습니다. 그래서 글에 관련된 거라면 무대뽀로 실천해 봐야 됩니다. 놀더라도요, 지금 소설의 쓸 것에 관해서 검색하고 내 소설과 비슷한 동시대의 영화를 보고 관련된 음악을 듣고 신발이 다 떨어지도록 그 배경을 찾아가야 합니다. 매일 소설의 한 장면을 적으면 한 달이면 30장면이 됩니다. 그렇게 글쓰기를 실천하다 보면 나 자신이 자랑스러워지고 뿌듯해지는 순간이 있습니다. 아, 신이 나한테 이렇게 소중한 것을 주셨구나. 정말 신에게 감사해서 절을 하고 싶을 순간이 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문장을 잘 요리해서 영혼을 울리는 걸 정말 천년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 진리의 글을 쓰라고 내리신 특권, 이 글, 이것을 위해서 우리는 살아가는 것은 정말 소중한 일이 아닐까 합니다. 그래서 작가라는 자부심, 소설에 대한 불길 같은 열망만이 좀 더 나은 소설가, 좀 더 괜찮은 작가의 길을 가게 만드는 것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지금까지 제 얘기를 들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